네, 전해드린 대로 대표적 비윤계 인사로 뽑히는 유승민 전 의원 또 이준석 전 대표 이 탈당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신당 창당 여부에도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김영우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효은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 12월을 결단의 마지노선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목소리 먼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였던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서 배운 거는 그래 정당이라는 게 혁신하고 정책 혁신 그리고 정당 혁신하는데 100일 정도면은 정말 마지노선 정도 되겠구나. 그때 딱 152석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역산했을 때 지금도 100일 전이면은 12월 말 크리스마스 이후거든요. 12월쯤 이게 저는 뭐 이게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떠난다는 거 신당을 한다는 거 이거는 뭐 늘 열려 있는 선택지고 그거는 뭐 최고의 수단이고요. 뭐 날짜를 역산해봤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했습니다만 이 들으신 것처럼 두 사람 이 12월을 마지노선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눈물의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었죠. 일련의 행보들 쭉 보면 혹시 그 탈당 이 명분 쌓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금 보시기에 탈당 가능성 또 신당 창당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그 신당 창당 가능성이 있긴 한데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다고 봅니다. 예? 하나는 지금의 준연동형 비례대표 이 선거제도가 지속될 때 신당 창당의 유혹을 충분히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나가서도 지역구에서는 당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지금 존재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국회의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비례대표 정당만으로도 국회의원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가 유지가 된다면 신당 창당 유혹받을 수 있다. 또 하나는 대통령의 지지율과 또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해서 계속 하락하고 저조한 상태가 12월까지 계속된다면 그때 또 신당 창당의 유혹을 느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단순히 이준석, 유승민 전 의원뿐만 아니라 동조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겠죠. 당을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뭐 기본소득당, 정의당 아니면 민주당 내의 일부 비명계 의원들 이런 그 정치인들하고 함께 한다면 또 신당 창당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과 가치가 같아야 되지만 서로에 대한 정당을 만드는 사람들끼리의 그 신뢰, 배려 또 인내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떤 그런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다른 정치인하고 으쌰으쌰 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것도 하나의 또 조건이 되겠죠. 의기투합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도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배경적으로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렇게 진단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요 총선이 6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여권이 일단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분열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에 유리할 것 같지만 또 일각에서는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당내에서는 지금 이준석, 유승민 친당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윤석열 정부 출범할 때부터 내년에 총선이 이 상태로 치러질 것인가 아니면 어느 당이 먼저 분열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에서 보면 여권에서의 분열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집권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분열한다. 이거는 상당히 이상해 보이는 거죠. 오히려 집권 여당이 대통령을 잘 뒷받침해서 국정을 끌고 가야 되는데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난다. 이거는 대통령이나 이 집권 여당한테 유리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준석 대표와 뭐 유승민 전 대표 이 사람들이 현재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에 맞서는 뭔가 어떤 새로움의 어떤 가치나 이런 걸 가지고 신당을 만들었을 때는 또 많은 사람들이 규합을 하고 이것들이 이제 민주당에도 하나의 어떤 자극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꼭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과연 뭐 이준석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신당 창당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회의적이기 때문에요.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상황을 주시하면서도 뭐 민주당 스스로의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정당 혁신과 경쟁을 강화하는 것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뭐 신경 안 쓴다
이렇게 하는 걸로 좀 전해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신당을 창당할 경우를 가정해 본다면 이 파괴력은 어느 정도 될지 또 어느 지역이나 또 어느 계층에서 소구력은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선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숫자 싸움입니다. 네. 한 표라도 많이 이겨야 이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신당이 창당된다면 예. 국민의힘으로서는 사실은 악재죠. 그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네. 사실 자칫 잘못하면은 지난번에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어떤 민심인가요? 2020년 21대 총선으로 돌아간 거거든요. 사실 그 이후에 국민의힘은 모을 수 있는 모든 표를 유권자를 모아 가지고 네. 대선에서 이겼던 겁니다. 그다음에 그 직후 이루어진 또 지방선거에서 이긴 거고. 네네. 하지만은 이준석 전 대표가 됐든 누가 됐든 다른 정당이 만약에 생기면 특히 국민의힘에 있었던 그 정치 세력이 나가가지고 예. 분당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게 되면은 숫자 싸움에서는 국민의힘은 굉장히 불리해지는 것이고 예. 내년 총선에서도 악재다. 이거를 무시한다는 거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걸 무시하려면 지금의 국민의힘보다 훨씬 더 커지는 국민의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 인재 영입도 지금보다 훨씬 활발하게 해야 되고 예. 지역적으로도 지금 영남당으로 자꾸 지금 축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수도권, 또 충청, 강원, 뭐 제주, 호남 쪽으로까지 더 확대가 되는 그런 국민의 힘일 때 이준석 전 당대표가 됐든 누가 됐든 신당을 해도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 네네.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지금 문제는 이준석 전 대표가 당과 또 윤 대통령을 향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어제 대구를 찾았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은 노원병에 출마할 거라고 하지만 대구에 뭐 무소속으로 나올 거다. 이제 전망은 여러 개로 나와요. 그렇다면 지금 보시기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결국은 대구 쪽에서 출마할 거라고 보십니까? 노원병으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대구 출마 가능성이 노원병보다 더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예.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가 뭐 12월 마지노선을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은 뭐 신당 창당이 아니냐 예. 이런 예측도 했지만 또 어제 말을 보면은 아니다. 우리 보수가 혁신해야 되고 충분히 시간이 있다. 그래서 보수 혁신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예. 이런 뜻을 계속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도 대구를 갔습니다. 갔기 때문에 본인이 이번 내년 총선에서 어떤 뭐 낙선과 뭐 당선 이거하고 무관하게 앞으로 나는 보수의 새로운 중심으로 가겠다 이런 예. 의지가 상당한 것 같고요. 네네. 만약에 국민의힘에 있으면서 무소속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신당을 만들어서 후보가 됐을 때 이전에 있었던 노원병에서 나오기는 명분이 없죠. 그랬을 때 나는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되찾기 위해서 네네.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다시 시작을 하겠다. 예. 그래서 대구를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고요. 네. 거기에서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보수 전체를 내가 한번 전체를 변화시켜 보겠다. 이런 명분을 쌓기에는 대구 출마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이제 당과 대통령이 변해야 하는 시한을 정한 게 12월로 이제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일단 윤 대통령은요, 여당 지도부 또 국민통합위와 이 만남을 통해서 국민은 무조건 옳다. 이렇게 반성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반성을 언급한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모습, 무슨 변화를 하겠다 이렇게 읽히고 또 그렇게 앞으로 나가겠다 또 민심 챙기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가 사실 큰 충격입니다. 네. 이것을 충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더 큰 위기에 빠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용산에서 기조는 제대로 잡았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정말 이게 국민들이 봤을 때, 일반 유권자들이 봤을 때, 예. 우리 국민의힘 당 내보다도 밖에 있는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용산이 좀 바뀌었네. 국민의힘이 제대로 이제 민심을 체감했구나. 변화, 쇄신을 위해서 나아가는구나. 예. 라는 거를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당정회의를 일주일에 한 번 한다. 뭐 좋습니다. 굉장히 필요하죠. 예. 하지만 당정회의 일주일 한 번 한다는 거 가지고 일반 국민들이 그게 당정회의라는 거에 대해서 체감을 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세상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예. 대통령께서도 뭐 현장 소통을 주문하거나 지시할 그런 상황이 아니고 네네. 이제는 직접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각계각층의 여러 국민들을 예. 또 원로들을 또 청년들을 직접 만나서 특히 또 언론인들을 직접 만나가지고 예. 대통령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들었다. 이런 뉴스가 저는 나가야 된다고 봐요. 그냥 국무회의석상이나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소통을 강조했다, 지시했다. 예. 그거는 오히려 저는 역효과 난다고 봅니다. 지금 쌍방향 소통 시대 아닙니까?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아마 그런 입장, 그런 자세와 태도의 변화를 가져온다면 예. 거기에서부터 체감이 시작된다. 예.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지금 추구하는 게 지금 굉장히 절실해 보입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가 변했습니다. 변한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본 선언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느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 유권자들이.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은 인적 쇄신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좀 미진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봤고 예. 그것을 제가 굉장히 지적을 좀 열심히 하는데 강서구청장 선거는 굉장히 크게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예. 민심이 바뀌었다는 거를 그대로 보여준 진짜 뉴스란 말이에요. 그거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김기현 그 지도부 2기 인선 이거 좀 실망스러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려면은 엄청난 인재 영입과 이게 돼야 될 겁니다. 네. 혁신위원회. 근데 지금 혁신위원회 구성 쉽지 않을 거예요. 혁신위원회 위원장의 역할, 기능 이거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확실하게 그 권한을 줄 수 있냐 말이죠. 이거에서부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냥 단순히 김기현 당대표 밑에서 그냥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냥 일을 한다 그러면은 누가 그 자리를 맡겠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아무튼 이번에 그 어떻게 보면 당 사명이 또 다 TK, PK 영남권인데 이런 거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줬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변화를 할지 저희가 함께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 부부의 이 법인카드 의혹을 폭로했던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입니다. 처음으로 얼굴을 드러내고 기자회견을 가졌죠. 그 모습을 먼저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피와 땀이 묻어있는 혈세를 죄책감 없이 자신의 돈인 것처럼 사적으로 이용하고 공무원을 하인처럼 보는 분이 민생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두려워 제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나가는 것을 기필코 뒤엎어 무산시키는 것입니까? 자, 상황을 먼저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당초요 조명현 씨가요 오늘 국감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는데 민주당 반대로 무산이 되면서 어제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민주당 왜 반대를 한 겁니까? 근데 지금 이제 잘못 알려진 게 민주당이 합의해 놓고 뭐 반대해서 뭐 이걸 무산시켰다. 여야가 합의했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을 참고인으로 채택하지 않겠다는 것도 여야가 합의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깬 것처럼 이렇게 알려져서 어제 이제 민주당의 정무위 의원들이 또 성명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국감에서 출석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개인 정보를 이제 서로 이제 공유를 안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채택에 합의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었던 거죠. 그랬을 때 민주당은 그럼 이게 국감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니까 국감에서의 증인 채택의 원칙은 어떤 정치적으로 이렇게 비화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했다라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 원칙을 견지한 겁니다. 그랬는데 마치 민주당이 이걸 깬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 제보자의 뭐 보호나 처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면 뭐 또 여러 다른 많은 분들이 있었을 텐데 또 이 분을 채택을 하면서 이거를 넘어서서 또 조명은 씨가 나는 국감장에 가서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얘기를 하려고 했다. 이런 의도를 또 어제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이건 국감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은 넘어선 것 같습니다. 그 국민의 입장에서는 공익 제보자가 국감에서 발표하기로 합의됐다가 묵하게 된 상황. 이걸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어쨌거나 어제 이제 그 민주당에서는 강하게 그 반발을 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이 법과 관련해 가지고 공익 제보를 한 그 A 씨, 그러니까 조명현 씨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 몰랐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거를 아는 순간 이제 문제 제기를 강력하게 한 다음에 이제 결국 국민의힘도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못 나오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그게 무산이 됐고 무산이 됐지만 조명현 씨는 본인이 겪었던 일을 그래도 공익 제보자였는데 본인의 이름을 이제 다
공표, 얼굴도 공표하면서 예. 어제 이제 강력하게 기자회견을 했어요. 앞으로 아마 이것이 몰고 올 파장이 만만치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켜보죠. 이틀 전에 경기도 국감에서 김동연 지사가요. 자체 감사 결과 의심스러운 이 카드 내역, 사용 내역 최대 100건에 달했다고 밝혀서 지금 파장이 일고 있죠. 김동연 지사 발언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임하신 이후에 그 법카 사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법카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고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오기 전에 감사를 다 했습니다. 저희 감사 결과는 최소 61건에서 최대 100건까지 사적 사용이 의심이 된다. 그래서 그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지사께서 경찰청에 자, 김동연 지사가 보니까 이제 그 법인카드 사적 사용이 최대 100건까지 의심이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 김동연 지사 입에서 나온 말이라서 파장이 커질 것 같은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매우 심각하죠. 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평생 무슨 일을 한 사람입니까? 기재부에서 세금 다루고 네. 예산 다루고 국가 재정이 어떻게 쓰였을 때 불법인지 아닌지 편법인지 이거를 평생 다뤘던 사람이에요. 네. 경제부총리 출신 아닙니까? 네, 그런 분이 이제 경기도지사가 됐는데 예. 그런 경기도지사의 눈으로 봤을 때 이 법카 잘못 사용됐다는 거를 확신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0건이 넘는 법카의 그 유용에 대해서 예. 그 감사 결과 이것을 이제 수사 의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뭐 김동연 지사는 확실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피해갈 일이 아니다. 같은 당이라고 해가지고 이재명 당대표 그 부부를 옹호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고 옹호했다가는 더 큰 비판을 받게 되겠죠. 예. 그래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 문제는 굉장히 그 심각하겠구나. 뭐 김의겸 그 민주당 의원은 별거 아닌 듯이 얘기합니다만은 예. 큰일 날 소리죠. 이게 왜 별거 아니에요? 전부 세금인데 법카라고 하는 것은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주당에게는 굉장히 큰 악재가 또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김 지사 발언이 논란이 되자요. 경기도는 이 김동연 지사 취임 전에 끝난 감사의 결과를 말한 것뿐이다. 그러니까 직접 본인이 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팬카페에서는 김 지사가 뒤통수를 친다면서 험한 반응도 나왔어요. 당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김동연 지사 발언에 대한 당내 반응. 그러니까 이제 언론을 딱 그 김동연 지사에게 발언만 더 보면 감사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주체가 누구인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좀 있었어요. 예.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경기도에서 다시 이제 자료를 낸 거죠. 네네. 김동연 지사도 국감에서 답변을 하면서 명확히 했죠. 근데 국민의힘 의원이 자체 감사를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안 했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때 예. 자체 감사를 한 거는 다 알려져 있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이제 지사직을 사퇴하고 네.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시절에 그때 이제 감사를 했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김동연 지사는 나 오기 전에 이력을 했습니다라는 그냥 일반적인 사실을 설명한 거거든요. 국정감사장에서 위증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를 했는데 이제 또 듣기에 따라서는 예. 아니 어떻게 김동연 지사가 이럴 수가 있느냐. 이재명 당대표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어쨌든 경기도지사가 됐는데 좀 이럴 때 좀 방어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좀 서운함이나 있기도 하겠지만 저는 김동연 지사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본인의 어떤 정치적 판단을 가지고 예. 이런 답변을 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지 당내 갈등을 뭔가 조장하는 이런 걸로 활용하면은 안 되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법카 유용 의혹의 핵심 중 하나가 이재명 대표가 이 사실을 알았냐 이 여부잖아요. 이 공익 제보자는 알았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상황을 정황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저는 이제 상식적으로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 그 부부가 당시 이제 지사 부부가 예를 들면은 먹는 음식, 네네. 샌드위치가 됐든 초밥이 됐든 그다음에 이제 뭐 샴푸라든지 그 일용 뭐라고 해야 됩니까? 물건 아닙니까? 네. 일상적으로 쓰는. 샴푸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그런 거는 근데 최소한 저는 김혜경 그 여사가 네네. 몰랐을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 물건을 사러 보내고 그런 물건이 또 배달이 되고 또 그런 물건을 가지고 머리를 감았고 네네. 먹었고 그거를 이게 어디서 온 물건 어떤 돈으로 샀는지 모른다는
몰랐다면은 그거는 뭐 지사 또 지사 부인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 자체는 완전히 그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정황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확실히 알 수밖에 없었다 생각이 되고 근데 부부뿐만 아니라 그 또 조명현 씨 위에 있었던 그 공무원들도 당연히 알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